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둔화 기대감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종목별 활발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낙관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면서 카카오와 네이버를 비롯한 성장주도 동반 강세를 연출했고,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회장 방한 소식과 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소식에 우주항공과 방산, 건설, 에너지 등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악재보다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변화하고 있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사영관 차장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사영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폴란드 쪽에 최대 국영 방산그룹 회장의 방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들이 방산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K9 자주포, 레드백, 그리고 KF21까지 활발한 수주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강하게 올라와 줬는데 과연 내일은 어떤 시세를 줄지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김성준 부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4분기 부진한 실적 발표 이후에 마치 공식처럼 외국인들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서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탄력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30일 날 보유예수가 해제가 되는데요. 우리 사주조합의 3.4%의 보유예수 해제 물량에 대한 부담감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에도 작년 7월처럼 보유예수 해제가 주가 저점을 만들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반등을 이끌어 줄지 여부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주가 치고 나갈 듯하면서 탄력은 강화되지 못해서 아쉬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LG엔솔의 보유예수 물량 부담 이슈 해소가 트리거가 되어줄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김용원 PB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김용원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효성 TNC입니다. 스판덱스 글로벌 1위 업체인데요. 최근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경기 침체 이슈로 물량이 시장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서 실적이 계속해서 악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주가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최근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공장 가동률은 정상적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야 될 기업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효성 TNC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오늘은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으로 들썩이는 관련주, 그리고 캐나다 양극재 공장 건설 순항에 주목을 받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까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경제 외교가 연초 뜨거운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4일 1980년 양국 수교 후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게 되는데요. 건설, 방산, 원전, 의료, 미용 등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순방에 동행을 해서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미국 GM과의 합작사 얼티얼캠이 캐나다 환경 인허가를 획득하면서 2024년 양극재 공장 완공 목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글로벌 탑티어 배터리 소재사로의 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3% 올라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대규모 투자 소식에 이어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아랍에미리트 경제 협력 기대감이 더욱더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에 양해각서 체결 등이 실질적 파트너 구축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건설 그리고 방산에 대한 기대감이 특히 높습니다. 참가 기업과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점검을 좀 들어볼 텐데요. 김성준 부장께 여쭤볼까요? 예, 최근 사우디 네옴시티 이후에 중동에서만 두 번째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제 생각이 생기는 부분들인데요.
이번 14일부터 이제 국빈 방문에 앞서서 이미 지난주에였죠. 아랍에미리트에서 세계 3대 도시를 목표로 한다라는 얘기와 함께 10년간 1경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한다라는 발표 이후에 이미 지난주부터 일단 건설주 중심으로 좀 꿈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참가한 기업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이제 두바이의 랜드마크죠. 부르즈 칼리파의 시공사였던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현대건설, 히림, 그리고 자연과 환경과 같은 건설 회사들도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도시 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인프라들이 있죠. 뭐 전력 인프라 관련 회사들,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효성중공업 같은 회사도 참가를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인프라 쪽에서는 또 이제 그 방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LIG 넥스원이라든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관련 사철단에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이제 원자력 쪽도 상당히 좀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이미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을 수주한 전력이 있는 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또 수산 인더스트리 이런 회사도 참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액적인 부분들이나 가능성 측면에서는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이 업체들이 가장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수주를 받을 가능성, MOU를 체결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ICT 관련해서 뭐 네이버 또 네오이즈 홀딩스도 콘텐츠 쪽에서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의료 미용 관련해서 메디톡스,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 현재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CJ 농심 같은 음식료 업종까지 뭐 전체적으로 산업이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SK와 같은 국내 대표 기업들의 회장단도 같이 동반해서 참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원전 협력의 상징인 바카라 원전 방문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또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부터 우간다 등 원전 협력에 대한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에 대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중동 원전 추가 수주 가능성, 향후 원전 관련해서 저희가 좀 주목해볼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김용원 PB님? 네, 일단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우리나라가 최초로 원전을 수출한 나라죠. 한 3년 전 정도부터 이제 가동을 시작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단 원전이라는 게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과 자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레퍼런스가 중요한데요. 그런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의 그런 이제 성공 경험, 그런 이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이제 해외에서 특히 뭐 튀르키예나 폴란드 그리고 이제 우간다에서 그런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최근에 중동도 이제 비석유 부분의 에너지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동 이제 아랍에미리트를 제외한 다른 중동 나라에서도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특히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이제 환경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그런 수주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이제 탈원전을 좀 추구하던 그런 나라였다는 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원전 회사들의 경쟁력이 조금 이제 소실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엔지니어들이 미국과 중국 등지로 많이 빠져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에 저 원전 시장에서 주목을 해야 될 이슈는 아무래도 저희 소형 원자로 이제 SMR 시장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안정성과 비용 측면에서 대형 원자로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강점이 있는 그런 이제 원자로고. 또 가장 큰 장점이 대형 원전은 만드는 데 약 한 10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리는 이제 사업인데요.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러한 건설 기간을 좀 이제 획기적으로 축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회사로는 국내에서 BHI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BHI 같은 경우는 이제 핵 폐기물 연료 처리 및 보관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SMR 관련해서 상용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국의 이제 뉴스케일이라는 기업에 지분 투자를 단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올해 SMR과 관련된 주 기자재 생산에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수출 가능성과 SMR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BHI와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짚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경제 사절단에 있어서 뭐 건설과 방산 그리고 전력까지 좀 꼽아주셨는데 이 가운데서 또 눈에 띄는 것이 ICT 그리고 콘텐츠, 의료, 미용, 또 음식료 관련 기업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아랍에미리트와 이미 협력 관계가 구축된 산업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번 방문으로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예상되는 산업이나 기업은 어디 있을까요, 김성준 부장님? 예, 다른 중동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랍에미리트 역시도 K 콘텐츠가 상당히 인기가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산업은 상당히 좀 많이 좀 발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이긴 합니다만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왔었던 자료인데요. 2019년도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으로 방문한 관광객 수의 1인당 평균 지출 금액이 791억이라고 합니다. 이게 평균이 144만 원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791만 원이요. 144만 원 평균보다도 5배 이상 많은 금액을 쓰고 있죠. 대부분 성형이나 뭐 시술 같은 의료, 뷰티 쪽에 상당한 많은 금액을 썼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한국에 관련된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이 있고요. 물론 이번 사절단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만 한국콜마가 작년 9월에 중동 국내 업체 최초로 중동 지역의 진출을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좀 했고요. 그만큼 이제 중동의 전체 이 화장품 시장이 30조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쪽 시장에 지금 상장된 회사들이 올해 많이 진출을 지금 시도를 꾀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점들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관련해서는 메디톡스랑 코스맥스가 포함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두 회사가 가장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한국 제품에 대한 인기 선호들이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음식료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수혜가 있을 테고요. 네이버도 사실 과거 네옴시티 때랑 비슷합니다. 국내 건설 업체가 수주를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ICT 관련한 이런 또 이제 부과된 또 이제 매출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K뷰티 쪽으로 이제 관심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메디톡스와 또 코스맥스를 실질적 수혜 기업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큰 손인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와도 이 구체적인 협력 투자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고 좀 들려오는데 이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의 운용 성격이 어떤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투자 유치 가능성 또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느 정도 좀 될까요, 김영호 PB님? 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GCC, 즉 이제 페르시아만 협력기구에서 가장 큰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는 이제 3가지 국부펀드가 있는데요. 아부다비 투자청, 그리고 두바이 투자청, 그리고 무바달라 투자회사 이렇게 3가지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각자의 투자 스타일은 조금씩 다른데요. 공통적인 부분을 좀 본다면은 비석유 부분 내 지속적인 이제 수익 창출 그리고 이제 사업 다각화를 통한 인프라 투자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까지 이제 이런 국부펀드들이 우리나라와 어떠한 투자를 좀 이제 같이 해왔냐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아부다비 투자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운용사들에게 이제 많은 자금을 좀 위탁을 했었고요. 또 대우건설 인수에 좀 이제 관심을 보였었고 두바이 투자청 같은 경우는 이제 쌍용건설에 대한 지분 99%를 이제 취득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무바달라 투자청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에 넥센타이어에 대한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분을 취득했던 그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은 이제 아랍에미리트 내에서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건설사나 인프라 회사 이런 이제 회사들과 좀 협업을 했었던 그런 이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아랍에미리트의 당면 과제는 자국 내 인프라 투자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체감된 그런 의료와 그리고 이제 농업, 식량 안보 이런 것 이제 뭐 국가 안보와 직결된 그런 것들이 약간 당면 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국내 중소형 건설사들 특히 이번에 사절단으로 같이 포함된 중소형 이제 뭐 건설사인 히림과 자연과 안경 그리고 이제 인프라 기업인 효성중공업이나 신대양재지 그리고 이제 음식료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정말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은 뭐 해당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우리나라 기간 산업 전체에 그런 낙수 효과가 크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제 투자가 이제 뭐 확정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수급에도 좀 긍정적 영향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에는 이제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대감이다라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이어서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에 참석을 해서 삼성전자, 인텔, 이렇게 국내외 주요 기업 CEO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부터 시장에서는 벌써 아랍에미리트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사실 지금 기대감에 오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경계해야 할 점이 있을 텐데 이 부분 좀 들어보고요. 또 이번 순방 관련해서 부장님께서 또 주목하시는 산업과 기업은 어디 있을까요? 일단 뭐 100명이 넘는 이런 대규모 사절단이 가는 만큼 사전에 조율돼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윤 대통령은 뭐 가서 이제 사인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어떤 내용의 MOU를 체결할지 여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쪽은 뭐 방산 쪽 그리고 원자력 쪽 그리고 일부 건설 쪽이 가장 주 타겟이 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우리 지난번 네옴시티 때의 그런 흐름을 또 상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때도 사실 이게 뭐 당장에 바로 올해부터 시작되는 프로젝트가 아닌 만큼 기대감이 좀 많이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네옴시티 때도 급등 이후에 최근에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아왔었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서 일단 현재로서는 뭐 끝까지 간다라는 관점보다는 트레이딩의 관점으로서의 접근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시에도 한미글로벌이 어떻게 보면은 키 역할을 해줬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히림이 가장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히림을 방향타로 놓고서 좀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서의 대응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히림이 앞단에서 강하게 끌어주는 만큼 좀 기준점으로 삼고 좀 빠른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포스코 케미칼 확인을 해보시죠. 포스코 케미칼과 GM은 지난해 3월 연간 3만 톤 규모의 양극재 합작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를 했었죠. 이 얼티얼캠의 캐나다 양극재 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 합작 공장 설립 시에는 이 양극재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될지 좀 궁금한데 얼마나 될까요, 부장님? 일단 2025년도에는 말씀하셨던 캐나다에서 3만 톤뿐만 아니라 또 미국에서 6만 톤까지 총 9만 톤이 북미 지역에서 가세가 되면서 2025년 기준으로는 총 34만 톤 수준이 되고요. 2030년까지는 61만 톤까지 계속해서 공격적인 캐파 증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최대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업체라는 부분 그 점인데요. 음극재 역시도 마찬가지로 2025년 기준으로는 17만 톤, 2030년 기준으로는 32만 톤까지 확대가 지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포스코 홀딩스를 통해서 니켈이라든지 뭐 전구체, 흑연 같은 이런 원재료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수직 계열화되면서 원가 경쟁력도 갖출 수가 있겠죠. 이런 점들을 통해서 또 미국 내 IRA 법안에서 가장 좀 효율적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만큼 IRA 최대 수혜주로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양극재 생산 능력도 확장이 되고 앞으로의 뭐 섹터라던가 뭐 긍정적인 뷰를 좀 주셨는데 포스코 아메리카 법인장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완성차 업계가 만나자고 한 적이 별로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전기차 제조사가 포스코를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광물 확보를 위한 경쟁이 점차 뜨거워지는 만큼 포스코 케미칼의 외형 성장이 앞으로도 좀 더 확대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향후 외형과 이익 성장 추이에 대해서는 PB님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네, 일단 양극재 업체의 핵심은 이제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제 원재료 조달 비용 절감에 따른 제조 원가 절감 여부인데요.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는 이제 포스코를 바탕으로 그런 이제 IRA에 대한 이제 그 대응과 그리고 원재료 확보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최근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그런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었죠. 하지만 이제 합작사인 얼티엄 시리즈로의 공급 비중이 증가할 것이고 또 최근 또 다른 북미 완성차 업체랑 이제 또 공급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 이제 IRA에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북미 고객사들이 이제 가장 매력적인 파트너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그런 고객사 다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외형 성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캐파를 좀 보면요. 추가적인 증설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서 현재 양극재 캐파는 연에 한 15만 톤 정도고요. 2030년에 되면은 한 연에 한 60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중국이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음극재 부분에서도 포스코 케미칼이 포스코를 통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원가 측면에서 이제 확보를 하면서 캐파를 좀 증설을 하고 있고요. 즉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 두 가지 모두에서 원재료에 대한 강점을 바탕으로 타 업체들보다 더 빠른 그런 외형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 성장 측면을 좀 보신다면요, 이제 2025년까지 경쟁사가 이제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와 같은 이제 양극재 업체인데요. 이제 2025년까지 그런 연평균 성장률이 이 두 업체들은 한 30% 후반 정도에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양극재는 한 75%, 그리고 음극재는 한 60% 정도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 소재 기업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성장 스토리를 뭐 들어보면 여전히 탄탄하고 긍정적인 뷰를 제시를 해주고 계시지만, 사실 최근에 뭐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라던가 리튬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되면서 주가는 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제 뭐 슬슬 좀 올라오고 있는데 탄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 올해 어떤 주가 흐름을 전망하시는지 들어보고, 그리고 투자 의견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부장님? 기본적으로 뭐 경기 침체 여파도 있을 테고요. 뭐 전기료도 인상이 계속해서 좀 되고 있죠. 거기에다가 금리 인상에 따라서 조달 금리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여전히 좀 좋지 않은 환경에 있는 것은 분명하면서 일단 자동차 판매량도 좀 감소할 여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일단 계획을 했었던 뭐 증설 스케줄이 다소간에 좀 그 조정이 생길 수 있는, 뭐 일부 지연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 여지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방향은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을 일단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는 조금 어두운 터널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터널의 끝은 그렇게 뭐 길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LG 엔솔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2차 전지 흐름이 업체마다 모멘텀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비슷한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 앞서 언급드렸던 오버행도 있지만 최대 주주로 있는 LG화학이 또 이제 여전히 좀 증설을 좀 오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금 조달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LG엔솔의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 또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또 오버행 이슈가 될 수도 있을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오버행 이슈를 어떻게 잘 마무리되는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좀 주가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런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좀 상반기에는 조금 그런 것들이 좀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빠르면 1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일단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은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리스크들을 조금 소화를 하면서 좀 저점을 다진 뒤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들로 좀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윤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경제사절단 관련주, 글로벌 배터리 소재사로 중장기 성장 동력이 기대되는 포스코 케미칼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가시화될 미래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보시면서 탄력적으로 잘 대응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살펴볼까요? 먼저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관련주로 부각된 히림 두산에너빌리티 먼저 보이고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휴마시스 올라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카카오, 다날, 한화솔루션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오스템 임플란트, CJ제일제당, 다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J제일제당부터 보시죠. 올해 캐나다와 호주 등 미진입 국가 진출을 본격 예고하며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업황 부진과 경기 침체 우려 등의 불확실성 변수는
밸류에이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날 보시죠. 페이코인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대표 서비스들의 차별화 전략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외국인의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다만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10%의 강세로 장중 고점을 형성했지만 윗골이 길게 달면서 2%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보겠습니다. 경영진이 지분을 늘려가고 있는 강성부 펀드와 공식 접촉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리콜 이슈는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며 6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요. 주가는 9%의 강한 양봉을 그려내면서 21선 위로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네, 그럼 먼저 CJ제일제당부터 사연관 차장님과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바이오 업황 부진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발목을 잡는 모습인데요. 브랜드 파워로 비우호적인 대내 환경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보시는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예전에 지금 최근에 보면은 주가 하락이 굉장히 좀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관건은 과연 주가가 이런 최악의 상황들을 기반영한 게 맞나?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분기에 보면 실적 컨센서스를 7% 하회할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일회성 성과급 지급 그리고 여전한 원가 부담이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의 돈가 돼지죠. 돼지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같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사를 하나 좀 가져왔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은 김밥 한 줄에 3,000원, 삼겹살 1인분에 16,000원이다. 김밥 한 줄이 3,000원이면 싼 거죠. 근데 뭐 싼 이유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사진 올린 거 보면 끝에 꼬다리 부분 보면 단무지하고 뭔지 모를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이 정도 가격이 이제 3,000원까지 올라왔다라는 고물가 상황을 좀 표현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산지 가격이 내리는데도 한 번 오르면 안 떨어지는 먹거리 물가라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일단 등심이라던가 소 같은 거 구이 가격이 한 번 올라가면은 도매 쪽에서 가격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고요. 그리고 쌀 같은 것도 가격이 산지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즉석밥 이런 쪽들은 7% 가격의 인상이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런 외식 물가는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기타 비용이라던가 건비 또 물류 포장 이런 쪽들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입장들을 고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공식품 쪽에서 CJ제일제당이 이제 가격 경쟁력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통은 좀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제품들에 대한 소비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주가의 하락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CJ제일제당의 가격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난해 고점 대비 20% 넘게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인지 향후 주가 전망 듣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예전에 보면은 일본 쪽에서도 장기 불황이 왔을 때 PB 제품이라던가 저가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일어났었고요. 기본적인 음식료 이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격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작년에 PB 제품 이런 것들이 많이 팔렸다라는 집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이런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의 수요가 올해에도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역사적인 사례들에서 우리에게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의 하락을 일봉상에서는 정말 바닥을 모를 정도로 고가 부분은 한 43만 원 정도에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3중, 4중 고점을 맞은 이후에는 주가가 정말로 맥없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상승도 아니고 횡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이라던가 이런 쪽이 아직은 가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밸류에이션을 너무 높게 잡기에는 아직은 시장의 유동성이 그렇게 넘쳐나지는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일단 우리가 지지봐야 될 선은 지금 가격대인 것 같아요. 화면에서 보시는 이 주봉상 지지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34만 원 부근이 지지대로 좀 작용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저항대는 이제 올라간다고 했을 때에도 단기간의 실적의 개선들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에서 이 120월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가장 마지막 보루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월봉상으로 뚫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강력한 저항대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꾸준히 매수해오던 외국인들도 오늘은 일단은 매도 쪽으로 전환하면서 기관과 함께 매도하고 개인만 사는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가운데 120월선이 위치해 있는 35만 원을 저항대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저점 부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오나 다른 외부 변수들을 고려할 때 크게 업사이드가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날 보겠습니다. 2023년 새해죠. 혁신 플랫폼 그룹으로 리브랜딩을 하면서 대표 서비스들의 차별화 전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익을 견인할 성장 동력, 어떤 것들을 저희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본업 자체가 휴대폰 결제 서비스 쪽이에요. 그래서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국내외, 해외 결제 이런 것들 그리고 인증과 커머스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페이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의 포트폴리오 확장을 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건들이 터져버린 거죠. 정말로 이제 테라라던가 루나 그리고 FTX 거래소의 파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험자산 중에서도 조금 더 위험해 보이는 가상화폐 쪽에 대한 리스크를 더욱더 불거지게 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다날 쪽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곳에서 페이코 운영사인 페이프로토콜에 대해서 가상자산의 매매업을 위한 변경 신고를 했는데 이걸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다음 달이죠. 다음 달 5일까지는 결제 서비스의 종료 기한이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실거래, 실계좌를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대내외적인 상황들에서 이런 가상화폐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에 대해서 과연 은행에서도 협조를 잘 해주겠느냐. 마땅한 은행을 찾기가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게 사실일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하긴 합니다. 다른 쪽들, 디지털 거래소 쪽들은 한 1년 이상의 기한을 줬는데 여기 이렇게 짧게 2달 만에 이걸 정상화시키라는 말이냐라는 업계의 볼멘 소리도 있기는 한데요. 그것과는 좀 관계없이 일단은 위험자산 쪽에서도 굉장히 급격한 가격 하락이 있었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지금 발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관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다날이 마땅한 어떤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은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땅한 상승 모멘텀을 찾기는 힘들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가상화폐 이슈들로 주가를 정말 바닥으로 끌어내렸어요. 네. 이제는 바닥이라고 인식을 한 건지 외국인의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고 또 새해 들어서 저점을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윗꼬리는 좀 아쉽긴 하지만 추가 탄력도는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일단 오늘 윗꼬리가 너무 아쉬워요. 61선을 맞고 떨어지면서 음봉까지 나갔어요. 음봉이라는 건 이제 시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끝났다는 얘기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수급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화면을 보시면은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씩 붙는 듯 했으나 샀던 거 이상으로 오늘 52억을 팔았죠. 그러면서 개인들이 다 받아갔고요. 기관 쪽에서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제가 좋아하는 매수 주체들은 최근에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시장에서 완벽하게 소외가 돼 있다는 걸 말해주는 수급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61선도 굉장히 좀 막혔던 부분들 좋지 않지만 일단 월봉으로 가보게 되면 주가는 빠질 만큼은 빠졌다라는 또 생각을 들게 만드는 차트예요. 아까 CJ제일제당도 120월선을 훼손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다날 같은 경우에는 쭈루룩 빠지면서 이번 달에 120월선을 장중에 깼다가 양봉이 나오면서 지지를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모멘텀이 없다라고 치더라도 이 시장의 유동성을 조금 끌어와서 올리고자 한다면 또 올리기에는 부담이 없는 기술적인 가격대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지는 지금 61선을 맞고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120월선이 위치해 있는 5,000원대를 다시 한번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오스템 임플란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경영진이 강성부 펀드와 만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경영권 분쟁 관련 이슈, 향후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의 힘이 되게 강력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결국에는 주주들에게는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 거고요. 국내 대표 행동주의 펀드죠. KCGI 쪽에서 지분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6.57%까지 지분을 늘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2대 주주의 거의 턱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지분을 늘리면 이제 2대 주주로 등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일단 작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게 되면은 일부 행동주의 펀드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든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가 SM 쪽과 얘기를 계속하면서 라이크 기획에 지급되던 수수료를 철폐시키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SM의 주가를 위쪽으로 더 올려서 영업이익을 실제 반영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었고요. 거기다 또 하나의 이제 사례가 지금 트러스톤 쪽에서도 흥국생명이 태광산업 쪽으로 이제 지급 보증을 서주기로 했었어요. 이런 4천억의 유증 지원이 무산되게 만들었던 행동주의 펀드 이런 것들의 사례를 봤을 때에는 굉장히 주주들에게는 좋은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요. 일단 한국 증시의 대표적인 저평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미흡한 주주 환원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들로 앞으로도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의 경향은 더욱더 강화되어가는 분위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지난주에 불거졌던 중국 리콜 이슈 때문에 차트가 한번 무너졌었는데 해프닝으로 마무리됐고 또 집단 소송은 당분간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대응 전략까지 듣고 갈게요. 네, 일단은 그 집단 리콜, 이 중국 쪽에서의 리콜은 일단 좀 그냥 찌라시 정도로 나온 것으로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외에는 이제 소송 이슈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소송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실질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냐라고 따져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오히려 힘든 시기에 정지가 되었다가 올라가는 이런 과정들에서 오늘 조금 전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은 중국의 VBP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대량으로 싼 가격에 입찰하면 공공기관들에서 이거 쓰게 해줄게라는 정책이에요. 그쪽에서 가장 많은 품목을 가장 대량으로 입찰한 곳이 오스템 임플란트로 일단은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누리고 있는 우월적인 지위는 계속될 것 같아요. 다만 121선 훼손했다가 급격하게 올린 이후에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죠.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계속 좀 낮아지고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은 조금 증가가 됐네요. 90억 정도로 매수를 해줬고요. 투신 쪽에서도 같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의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들의 수급 전환으로 작용을 할 것인가. 이건 하루성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 모레 이런 식으로 지속성을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는 계속될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수급의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CJ 제이제당, 다날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점검을 해봤습니다. 불확실성 변수의 영향력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매매 시점 잘 잡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김용원 PB가 가지고 온 HFR을 한번 볼 텐데 이제 5G 관련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국내 그 5G 시장이 환경이 아직까지는 좀 비우호적인 것 같은데 HFR은 높은 해외 비중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HFR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한 80% 정도고요. 또 이제 특히 북미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주력 제품이 이제 프론트홀이라는 이제 제품인데요. 쉽게 말해서 그 C랜 구조를 통해서 기존보다 그런 통신사들의 캐펙스 비용을 30% 이상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FR은 이 장비를 미국의 1위 통신사죠. 이제 버라이즌과 AT&T에 단독 밴더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대규모 수주는 AT&T에서 대부분 나오고 있고 이제 버라이즌향 수주는 아직까지 뭐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통상적으로 이제 AT&T보다 버라이즌의 그런 투자 그런 사이클이 조금 더 이제 늦다라는 것을 감안을 할 때 향후에 버라이즌에서도 그런 대규모 수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이런 HFR의 매출과 그런 밸류가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5G 특화망, 그 프라이빗 5G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나 물류센터 그리고 스마트 센터 등을 중심으로 스마트 팩토리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러한 이제 5G 특화망 시장은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그런 이제 모든 기술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만이 공급 밴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글로벌리 대기업들이 이제 5G 특화망의 그런 공급 밴드에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노키아, 에릭슨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밴더고요. 국내로 본다면은 삼성전자, 그런데 여기에 HFR이 들어가죠. 이제 중소기업인 HFR로서는 이렇게 5G 토탈 솔루션 기업이라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HFR은 이제 일본 전기에 5G 특화망에 대한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국내에서는 한수원과 하나시스템과 같은 기업들과 이미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뭐 장점으로 본다면은 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고객사가 요구하는 그런 맞춤형 맞춤형 제품을 좀 이제 공급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격 분석을 좀 볼게요. 차트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일단 HFR을 가져온 이유가 이러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급락을 한 이유가 이제 버라이즌이 이제 2024년부터 캐펙스를 줄인다는 뉴스가 떴고요. 그에 따라서 HFR이 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이제 버라이즌이 캐펙스를 줄이는 부분은 이제 HFR의 사업 부분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수급을 잠시 보면요. 이렇게 이제 뭐 외국인이나 뭐 프로그램, 금융투자, 사모펀드 뭐 다 할 것 없이 다 지금 주식을 다 던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투매가 투매를 부르면서 약간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HFR이 올해 뭐 작년 1월에도 뭐 이럴 때 또 이제 그런 노이즈 이럴 때도 이제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금 다 회복을 했죠.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를 본다면요. 일단 일봉으로 본다면은 이제 추세는 다 깨졌습니다. 하지만 뭐 월봉으로 본다면요. 지금 이제 60 월봉선을 좀 지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한 27,000원에서 3만 원대 정도의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2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고점인 45,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봉보다는 주봉으로 좀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하셨는데 전고점이 4만 원 정도까지도 트라이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남해화학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제 비료 가격의 상승세로 인해서 지난해 3분기까지는 좀 꾸준하게 관심을 받다가 이후로는 지금 좀 시장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어떤 이유로도 주목을 하실까요? 예, 좀 많이 좀 소외되고 있었던 종목이죠. 남해약을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비료 가격은 일단 기본적으로 추세적으로 좀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공급이 좀 차질이 생겼고요. 수요는 상당히 좀 견조하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세계 1위 이 그 비료 새 수출국이 중국이죠. 중국이 일부 요소 같은 경우는 수출 금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인산염 비료 같은 경우에는 수출 제한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또 비료에 있어서 질소 비료가 가장 많이 차지를 하는데 주 원료가 이제 중간체가 암모니아인데요. 이 암모니아 부분들은 천연가스 가격과 많이 연동이 되는데 작년에 이제 비료 생산 업체인 유럽이죠. 예, 독일의 바스프, 노르웨이 야라 같은 회사들은 가동이 일시 좀 중단이 되기도 할 정도로 천연가스 가격이 좀 등락은 좀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고요. 특히 암모니아가 가장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비료에 있어서 원재료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라는 점인데 그런데 이것이 청정 에너지원으로 최근에 부각이 되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수소 부분의 투자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또 암모니아를 연료로 하는 선박 엔진도 계속해서 좀 개발이 좀 진행되고 있고 향후에 계속해서 그쪽으로 방향은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상당히 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작년에도 비료 가격이 원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적게는 60%대, 많게는 2배 이상 상승을 하면서 비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 구간의 실적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2021년 영업이익이 200억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3분기까지 863억을 기록을 했고요. 작년 이제 4분기까지 더하면은 1,000억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뭐 PER로 따지면 대략 한 5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점인데 이러한 것들이 좀 고착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오늘 들고 나온 가장 또 중요한 이유가 항상 해마다 1월 달이면은 이렇게 농협에서 1년 단위로 판매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도 현재까지는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네. 차트를 볼 텐데요. 사실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만 보여주고 있죠. 뭐 사실 일봉상 아직까지는 그냥 횡보하는 정도의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주봉으로 다시 돌아갈 텐데요. 사실 이 집이 200억도 채 안 됐던 실적을 기록했었던 수준의 주가보다 현재가 5배가 올랐는데 실적은 더 아래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작년 1분기처럼 비료 가격의 상승에 힘입어서 또 이제 비료 관련주들의 좀 강세도 한번 지금 기대를 해보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12,000원 제시했습니다만은 충분히 뭐 테마적인 흐름을 탄다면 그 이상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최근 저가 정도 수준 8,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뭐 역배열에서 21선을 뚫고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데 1월에 또 일정 매매가 가능한 또 모멘텀도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이어서 사용관찰장의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마이크론을 가지고 오셨는데 연초에 반도체 부품주들이 세제 혜택과 또 시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이 하나마이크론을 가져온 이 기업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반도체 쪽에서 꼭 종목을 골라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계 선두권의 반도체 패키징 제품 그리고 식각공정용 실리콘 파트 이런 제품을 주로 생산을 하는 기업이고요. 후공정 분야 쪽에서 반도체 조립과 테스트 이런 쪽의 제품들을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징하고 검사 쪽을 담당을 한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기업에서 하는 일이 이제 테스트 솔루션부터 프로그램, 솔루션, 디자인, IT 시스템 이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전부 다 일괄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디자인 쪽을 지원하면서 개발 기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주요 고객사 쪽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런 쪽이에요. 동사 외에도 이런 일을 하는 곳들은 엠코 코리아 그리고 ASE 코리아, SFA 반도체 이런 쪽들이 경쟁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하게는 이 화면에서 보시는 제품인데요. 서브스트레이트와 그리고 플립칩을 기술 결합한 요즘에 가장 핫한 제품이죠. FCBGA라는 제품을 이제 기판에다가 바로 닿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좋다라는 특성이 있고요. 거기다가 획기적으로 향상된 전기 전도성과 더불어서 집적도와 이런 소형화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작년 9월 초에 보게 되면 베트남 소재의 자회사인 하나마이크론 비나라고 있어요. 이쪽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이런 쪽으로부터 2억 달러 규모의 시설 대금을 차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거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는 시기에 이런 차입을 했으면 부담되는 거 아니냐라고 아마 문의를 하실 텐데 굉장히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저리로 장기간 동안 차입을 했습니다. 5년 차입을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임가공 업무를 위한 생산시설의 확충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사업에 대한 굉장히 높은 평가가 결국엔 이런 저금리의 2억 달러 규모 대출을 끌어낸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쪽에도 자회사가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HT 마이크론이라고 이쪽에서 퀄컴과 브라질 대표 통신 기업하고 협력을 하면서 현지의 협대역인 IoT, 사물 인터넷이죠. 이런 제품들을 또 개발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브라질 굉장히 영토가 넓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5G 말씀드릴 때 무슨 얘기를 드리죠? 항상 5G의 구축 비용은 영토의 크기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속에서 효율성을 찾는 것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HFR의 프론트홀이나 이노와이어리스의 스몰셀 이런 쪽들이 될 거고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영업이익이 각각 43%, 33%가량 늘었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렇게 영업이익률을 늘려나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수급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로 꾸준히 좀 수급을 받쳐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좀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121선이 바짝 다가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수급이 여기에서 끊기는지 여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1,000원 부근에 121선이 이런 식으로 위치가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걸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1차 목표가 13,000원까지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매수하는 가격대는 일단은 9,5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오주 리뷰 하나 짧게 듣고 가겠습니다. 1월 5일에 김성준 부장님께서 2호 플로우를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다음 날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이 나왔고 잠깐 눌렸다가 다시 16,000원대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점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뭐 주봉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상장한 지가 2년이 조금 넘은 회사인데요. 사실 초반에도 최근에 그 작년에 출시했었던 2호 패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지금 크게 올랐다가 한동안 좀 아주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죠. 중간에 증자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때 초에 있었던 기대감이 이미 현실화가 됐습니다. 이미 나왔습니다. 아직은 판매 초기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 기대감을 좀 갖고 끌고 가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뭐 1차로 2만 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 4만 원도 한번 목표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분히 한번 좀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만한 그런 좀 의료 장비 기대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좀 홀딩으로 좀 긍정적인 뷰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뭐 네오주가 좀 대체로 많이 빠져있는 낙폭과대에서 실적이 또 받쳐주는 기업들을 좀 고루고루 좀 가지고 오셨는데 김용원 PB께서 HFR 그리고 김성준 부장이 남해화학, 사용관 차장이 하나마이크론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네오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김용원 SK증권 이천지점 PB,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 영업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